400억 달러 히어로즈, 바로 이제 6, 70년대 중동 노동자가 벌어들인 돈이 바로 이 400억 달러, 한 57조 원 정도 되는데 당시에 400억 달러면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그쵸. 원유 고시가 128% 인상이라고 기사가 있는데요. 석유 파동이라고 하면 저도 학창 시절에 좀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1973년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석유값이 폭등을 하는 이런 오일 쇼크가 대한민국까지 뒤흔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였죠? 이거 나라 망할 뻔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나라가 망할 네네네네. 뻔했었고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유신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 민주화로 굉장히 억압을 하지만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잘 살아보자의 핵심에 100억 불 수출을 무조건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국가의 지상 과제인데 네네네. 이게 지금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배럴당 석유가 3달러였는데 11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3.5배 올라가는 거잖아요.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도 물가가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공산품의 원가가 한 3배에서 4배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가 다 오르잖아요. 그 나라 망하게 생긴 거죠. 저기 뒤에 보이는 사진 요게 이제 기름 받으러 가는 건데 그렇죠. 그 정도로 심각했었던 거죠. 이거 시내버스도 섰습니다. 이때. 기름이 없어서. 아, 그래서 이때 박정희 정권에서 내세웠던 게 아껴 쓰기 운동이었습니다. 물자 소비 절약을 위한 물물 교환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내놓고 필요한 물건과 바꿔오는 이 운동은 소비 절약을 위해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겹쳐요. 저 초등학교 때. 네, 맞아요. 연필 있잖아요. 그 끝까지 사용해야 돼요. 아 몽땅 연필로. 게다가 전기를 절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전기 절약. 방송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저녁 10시 이후에 무조건 소득을 하고요. 무조건 불 꺼야 돼요. 그리고 번화가에 네온사인까지 다 꽂혔던 시기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려 보면 이게 국제무역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번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수입을 3배 비싸게 하면 파는 데는 그만큼 돈을 벌어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간 거예요. 카카, 우리는 이렇게 11달러로 4배 올라도 힘든데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런 애들은 돈을 그냥 엄청 벌어들이다는 겁니다, 이게. 돈이 막 솟아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일머니 가지고 걔네들 도로도 놓고 항만도 건설하고 학교도 짓고 아파트도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머릿속에 빛이 하나 딱 들어간 거지. 가자. 중동 건설 붐부르붐붐붐. 가자. 진짜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랬을 거라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건설업체 다 중동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네네네. 이게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당시에 중동 진출에 약간 꺼리낌은 있었어요. 안 해본 거니까. 근데 이때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당시 경제 브레인 오원철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설득을 해낸 거죠. 카카, 우리에겐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우수한 인력들이 있고 인건비도 싸고 심지어 기술력도 좋습니다. 게다가 공사기간 단축도 우리가 터득하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도 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약간 긴가민가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한 방을 날립니다. 뭐라고? 마지막 한 방. 마지막. 결정적이었을 텐데. 네. 저희에겐 이게 있습니다. 뭐 있죠? 바로 뒷거래의 소질이 있습니다. 뒷거래의 소질이 있습니다. 뒷거래.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흐뭇하게 웃어 보였다. 진행시켜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아니었단 말이죠. 무슨 재주로 이 중동 건설을 맡게 된 거죠? 뭐 지금이면 뭐 BTS 데리고 다니겠지만 그때 그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한 게 네. 뭘까요? 우리나라 유명한 거? 이거 있잖아요. 태권도. 그렇죠. 이 대한민국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 전략으로 태권도를 이제 활용했다는 거죠. 실제로 사우디에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들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군사 훈련에 태권도를 접목을 시키면서
중동에서 수주 따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거든요. 국가대항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중심에 섰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김재규. 김재규 중정부장이 이때는 건설부 장관이었어요. 이 건설부 장관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중앙정보부 사람들.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비밀을 좀 캐오고 뒷거래를 하려면 이야기들을 많이 풍성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게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오일 쇼크를 딛고 중동에 그 진출한 기업들 중에서 그 대박난 기업들이 많잖아요. 대부터 시작해서 현, 대.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했던 시대예요, 그죠? 이게 중동건설 1세대 하면은 사실 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앞서 오원철 경제수석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면 이 중동 진출 프로젝트를 결심하게 만든 건 누구냐?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오케이 알겠어 오일머니 벌고 싶어. 근데 중동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너무 덥고 물도 없고 생활하기도 힘든데 거기 가가지고 건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주영 회장을 불러다 놓고 좀 간을 봅니다. 임자, 중동 같은 곳에서 우리가 건설할 수 있겠나? 이렇게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중동은 건설하기 딱 좋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굉장히 궁금하네요. 비가 안 오니까 1년 내내 공사 가능하죠. 사방이 모래니까 건설 자재 가져오기도 좋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술 못 마시니까 인부들이 막걸리 마실 일도 없죠. 얼마나 좋아요. 최고네, 최고. 최고라고요?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그 중동에 몇 나라 가봤거든요. 네, 야, 진짜.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어.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딱 좋은 장소예요.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중동 진출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야, 뭐 긍정적이라고요? 이건 뭐 거의 뭐 정신승리 같은 느낌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진짜 대단한 게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실제로 자기 계획을 실행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76년에 주베일 항방공사. 이게 이제 20세기 최대 공사라고 그러거든요. 규모도 크고 기술도 그렇고.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25%인 9억 6천만 달러가 공사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수주를 따낸 방법이 진짜 놀라운 건데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들어가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정도의 큰 공사니까. 한국 아무도 몰라요. 모르겠죠. 현 아무도 몰라. 입찰 기회를 주겠냐고요. 아니, 주지도 않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청에서 야, 현건설 얘는 입찰조차 할 수가 없어 라고 기회조차 안 준 겁니다. 오지 마라. 예를 들어 출연하려고 그러는데 방송국에서 이경규 니 누꺼? 그리고 못 들어오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땅이라도 뚫고 들어가야지, 밑으로. 어? 땅을 네, 땅을 넘어서 밑으로 들어가든 위로 올라가든 뭐. 비슷해요. 비슷해. 그래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건설청에 들어가서 입찰서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문도 안 열어주고 문전박대를 하니까 속된 말은 게임판에 친 거예요. 막 항의하고 난리를 피니까 백인들이 막 멸시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봤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야, 쟤 누구야? 한국에서 현건설의 뭐 사장인데요. 입찰하게 해달라고 전알림이다. 그러니까 부른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딱 이때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주영 회장이 뭐 눈물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입찰 좀 들어와봐 통보받게 된 거죠. 일단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입찰을 따내긴 했는데 강대국들 다 제치고 딸 수 있었던 건 이 공사 단가를 확 낮추고 공기도 확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싸게 누구보다 빨리 대단한 일이긴 한데 뭐 남는 게 뭐 있었겠어요? 돈 벌러 가가지고 괜히 고생만 하고 뭐 결국은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전혀 없으면 뭐가 되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거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조직력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 거대한 공사를 따냈다는 것 자체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세계적으로 어떤 신뢰, 뭐 브랜드 이미지 이걸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9억 6천에 땄다 그랬잖아요. 근데 2위로 써낸 업체가 15억 달러야 불렀거든요. 원래 계획은
18억에서 한 20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했대요. 절반을 우와. 공기도 2등 업체에 비해서 6개월 땡깁니다. 근데 이 6개월 당긴 거에 실제 공사는 10개월 더 당겼어요. 아, 더 당겼어요? 10개월을 어떻게 땡? 16개월을 어떻게 땡기죠? 내가 녹화 시간 줄이는 거야. 녹화 시간 내가 줄여주는 거야. 더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이 따옵니다, 이걸. 설계도가 없었어요. 설계도 언제 줄 수 있어? 이러고 물어보면 아, 내일 가져올 수 있어. 와, 진짜 배포가. 100장 하나로. 유창하게 뭐 이렇게 했나? 프레젠테이션을? 아니 근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6mm 카메라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걸 들고 PR 영상을 찍은 거예요. 네. 현대건설의 역사, 조선소 만든 거, 그 다음에 고속도로 놓은 거. 우리가 이렇게 실적도 있고 기술도 있다. 대단한 아이디어였어요, 그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따낸 주베일 항만공사는 정확히 어떤 공사였던 거죠? 요겁니다, 요거. 이거 항만. 8km. 아, 8kg. 지금 이렇게 봐도 엄청난 크기잖아요, 이 크기 자체가. 이게 30만 톤 유조소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고요. 요게 이제 3,500명의 노동자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했었던 건데, 일단 여기 기후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저건. 바다지만 일단 옆이 사막이기 때문에 일단 모래바람이 엄청나기도 하고요. 모래바람도 모래바람인데 이게 바다가 얕거든요. 근데 얕으면은 공사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얕으면 물이 뜨거워요. 아 맞아. 많이 올라갈 때는 6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수온은 한 그러면 50도 정도로 올라가요. 수온 50도면은 열탕보다도 뜨거운 거죠. 사우나네.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악조건인 건데 일단 여기를 공사하려고 종 모양. 종? 네. 이 해저를 종 모양으로 굴착한 뒤에 철근을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대형 구조물을 세우는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건비하고 이런 거 줄이기 위해서 진짜 획기적인 방법을 썼는데 상상 초월입니다. 항만공사에 필요한 걸 여기 와서 지으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현지까지 나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구조물을 날랐을까요? 자, 옆에 보이는 그 배 보이죠, 배? 그 배들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거를. 네. 저걸 엄마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울산에서부터 주베일까지. 우와. 이거 봐라. 저 거대한 저 종 모양의 구조물, 네. 저게 지금 대형 아파트 한 동 정도의 크기거든요. 배가 엄청 조그매 보였어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는데 편도로 가는 데만 35일이 걸렸답니다. 근데 한 번에 해가지고 끝난 것도 아니고 이거를 무려 19번. 19번 동안 실어 날랐다고요? 사고 없이 저렇게 된 것도 대단한 거죠. 아, 사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게 한번 흩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싱가포르랑 동남아에서 찾아갖고 와요. 대단하다. 이렇게 세계 최대 항만 공사를요. 7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가 성공시킨 주베일 항만공사는 기념비적 사건이 되는데요. 세계 여론이나 언론 매체에서 이 공사를 두고 기술력이 없는 나라의 대역정국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큰 호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후에요, 중동에서 말 그대로 메이드 인 코리아, 곧 신뢰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제 현대건설이 주베일 항만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회사가 됐으니까 제일 유명하긴 한데 원래 사실은 중동붐의 선구자는 현대건설이죠. 불가능은 없다. 슬로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제일 잘 나갈 때가 세계 서열 12위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동호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보여준 일화가 하나 있는데 원효대교 다닐 때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 안 같은데? 내죠? 네. 원래 이제 나라에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동건설한테 지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조건을 20년 동안 통행료 받아. 근데 동건설에서 괜찮아. 나 안 받아도 돼. 야, 플렉스. 그러니까 이제 기부를 한 거죠. 진짜 플렉스. 최원석 회장이 사실은 1966년에 사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한 8년 만에 이 중동 사우디에 도로공사를 성공을 시켰거든요. 당시에 그러면 사장이 됐을 때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30. 다운. 20대? 네. 20대에 돼요? 네, 25살의 나이에 우와. 사장이 되고 최원석 회장이 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촉. 80년대 초중반부터 중동 붐이 네네. 이제 슬슬 시들해지니까 네네. 바로 아프리카로 옮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 아프리카에서 맡게 된 공사가 바로 리비아로 공사입니다. 아니 중동처럼 아프리카도 그 일을 떠오르기 만만치가 않을 텐데. 요거 이제 따오는 과정도 약간 도박이에요. 이번에 또 그렇게 배포 크게. 인생은 도박이야. 이게 그 콘크리트 관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요거 관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기발한 방법을 써요. 아 그래요. 또 우리나라에서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리비아로 가져갔다는 거죠. 배에 실어가지고. 거기는 조선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거기에서 시멘트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만들어서 바로 하자. 그리고 또 이 배팅이 뭐냐면 일단 아직 딴 게 아니에요. 근데 공장을 만들어요. 일단 될 거라 생각하고 일단 한국에서 설비를 들여와서 다 해놓고 우리 여기서 만들어서 관만 만들면 되니까 따내줘. 리비아 입장에서는 요 정도 열정이면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수주를 따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호가 네. 이 리비아에서 대수로 공사 따낼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죠. 뒷그래? 상대는 카다피, 국가 원수, 독재자. 여기 무슨 뭐 사법부가 있어, 입법부가 있어. 카다피가 오케이면 오케이지. 그래서 최원석 회장이 카다피랑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뭔가를 해줬다. 뭐 이런 소문이 파다했는데 리비아도 물 많이 써서 좋고 통건설도 돈 많이 벌어서 좋고 우리나라 좋고 리비아 좋고 다 윈윈이 됐죠. 이제 막상 수주를 따내긴 했는데 네네. 사하라 사막에 극한의 공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낮에는 50도 이상 올라가고 그러겠죠. 밤에는 또 영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기도 없죠, 통신도 제대로 안 되죠, 인프라는 뭐 굉장히 전무했던 상황인데 실제로 당시 근로자들의 죽음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했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 거냐? 작게 보니까 링 같죠? 저게 이제 콘크리트 관인 거죠? 콘크리트 관인 겁니다. 이 송수관 크기가 얼마냐면 버스 2대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시멘트가 뭐 500만 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 30평짜리 아파트 20만 채 지을 수도 있고 우와. 20만 채. 63빌딩 100개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아니 근데 일을 이게 네. 너무 크게 벌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미스가 좀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동건설 어떻게 괜찮았어요? 역사상 유례 없는 초대형 공사가 실제로 어떻게 됐냐? 네네. 1년 이상 공기가 또 단축됐습니다. 진짜 보통 이렇게 공기가 단축되면 우리가 부실공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되죠. 제로 디펙트. 하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건설계에서 이게 전설적으로 회자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진짜 대단한 게 요새 아파트 공사 하나에도 하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저거 하자 없는 거 70년대인데 저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해본 적도 없는 걸 네. 저렇게. 그래서 이제 당시 국제적으로 믿기 힘든 공정 속도다. 네네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라며 극찬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1991년 드디어 사하라 사막에 지하수가 쏟아지는 통수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야. 1991년 8월 28일 밤 8시에 마침내 물이 달려왔다. 제1단계 공사 완료를 알리는 준공식. 배수로를 통해 천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물이 쏟아지는 순간 리비아는 열광 속에 빠졌다. 실상 그 열광은 사하라에서 기적을 일궈낸 한국인에게 바쳐진 열광이기도 했다. 어우, 나 지금 소름 끼쳤어. 와. 아니 저 리비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럼 거죠. 부족한데 예. 물이 맘대로 막 계속 떨어진다는 당연하죠. 거는 당시 리비아의 국영방송에서는요, 사막에서 생명이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준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요, 네. 대한민국의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닥친 나라를 위해 해외 진출이 서슴지 않았잖아요. 궁금한 것은 얼마나 돈을 벌어들였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보세요, 자, 쥐. 엄청나죠? 어마어마하네. 네. 이게 80년대 초까지 이렇게 쭉 지속된 중동 이쪽 건설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총 400억 달러. 이게 그때 당시에 환율로만 해도 한 24조에서 28조 원 정도 되는데 1980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였냐면 8조 9천억 원 정도. 오일 쇼크 때문에 대단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게 바로 저 중동 건설로 인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원래 유신의 목표가 100억 불 수출이에요. 근데 400억 불 지금 4배. 한 거고 현건설 하나 회사가 따온 게 80억 불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번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동 특수로 네네. 해외에 나간 기업들의 성공 뒤에는요, 진짜 영웅이 따로 있다는 거. 그래요? 네. 네. 쿠웨이트박 아닙니까? 쿠웨이트박. 예수라문 하시죠. 쿠웨이트박. 뭐라고요? 예수라문 하시죠. 중동에서 큰 돈을 벌고 돌아온 캐릭터였잖아요. 사실 쿠웨이트박이란 캐릭터가 지금 보면요, 네네. 굉장히 독특하지만 중동 붐이 일어나면서 1975년에서 85년 많은 노동자들이 머나먼 중동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두 집 걸러서 한 집의 남자들은 중동으로 나갔다는 썰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자, 오늘 특별히 현실판 쿠웨이트박 모셨습니다. 김성대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우, 갑자기 쿠웨이트가 그러면 의원님도 그 당시에 실제로 중동 건설 현장에 계셨던 건지. 그렇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리야드. 건축 자재 담당을 하는 일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사무직이라 그러죠. 이 사무직은 현장보다 훨씬 수입이 적어요. 이게 이왕 돈 벌려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증기부 가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노동을 그럼. 하신 거예요? 그 사우디 나갈 때만 하더라도 한 60, 한 5km 정도 됐는데 거짓말 아니고 2달 만에 한 8km까지. 어떻게 중동을 가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족들의 생계와 저 대학 학비를 벌려고 그때만 해도 이 목돈을 만들 길이 없었어요. 보통 오버타임을 갖다가 한 달에 100수십 시간 하고 작게 하는 사람은 한 8, 90시간. 하루에 4시간씩 해야 한 달 하루도 안 쉬고 120시간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당시 중동에서 노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이겠죠. 일입니다. 네네. 우와, 바로 있네요, 그냥. 지글지글거려. 소리 들리십니까? 근데 저 정도로 뜨거우면 진짜 숨쉬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오죽하면 중동 속담 중에요, 닭을 밖에 내놓으면 익는다는 말이 세상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를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자면요, 아침에 다 말라버릴 정도로
굉장히 건조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조하면요 코피가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딱딱해지죠. 그래서 코피를 흘리면서 작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는 이제 12월 1, 2월은 조금 시원합니다. 근데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는 한낮에 약 46도까지 45, 6도의 그 같은 고열입니다. 진짜 떼약볕입니다. 사막에 모래바람까지 겹치면은 입에도 그냥 저기 들어가니까 눈도 못 뜨고 정말로. 그러니까 저런 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아 그럼요. 그 이제 자주 봤어요. 전갈 같은 거, 그 독거미. 그래서 그 막사 주위에 이제 소독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걸 물려가지고 치료를 여러 사람 했어요. 그래.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봉고 트럭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독소리가 그것들이 그냥 이렇게 뱅뱅 도는데 7, 8시간을 차 속에서 같이 있었어요. 정말로 생고생 한번 되게 했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언제 가장 힘이 드셨나요? 공구리 칠 때라 그러죠. 공구리. 탓을 한다 그러는데 콘크리트 특성상 이걸 갖다 씌웠다가 탓을 하면은 그 사이에 그 틈이 생겨요. 나중에 그게 방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나기 까지. 새벽부터 시작했지만은 뭐 저녁 때 늦게까지. 그러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갔다 오면은 그냥 뭐가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겠죠. 알죠. 네, 음식이 그래도 내일 일 나가야 되니까 네. 밥을 좀 말아 먹죠. 제가 안 먹어요. 지금도 생각하시면 막 울컥하고.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몇 숟가락 등 그리고 또 잠자고 그리고 아침 되면 그냥 태양 그대로 내리쬐는 곳에서 완전 못 썼지만은 그분들은 정말 제일 고생 많이 하는데 저런 힘든 곳에서 일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건설 현장에 똑같은 내용의 이제 포스터, 현수막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아빠 무사히, 여보 건강히. 와 그거 보면 울컥하지. 엄청 울컥할 것 같아요. 사실 그 고층의 이제 철조를 위해서 일하는데 지금 같은 그런 안전 설비라든가 안전 감독원 이런 것들은 꿈도 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건 포스터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저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73년 여름 밤에 사우디의 파이잘 국왕이 이제 사막 쪽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리야드에 이제 궁궐로. 그런데 이제 딱 오다 보니까 빨간 불들이 막 있어. 유령불, 도깨비불 같은 빨간 불들 행렬. 불이 났나 어디? 차량 헤드라이트 아니? 야, 저건 뭐냐? 가서 봐봐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 근로자들이 들고 있는 횃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야간 공사를 해야 되는데 IT 시설이 없으니까 횃불 들고 그걸로 불을 밝히면서 일을 한 거예요. 와. 그래서 그 파이잘 국왕이 보고 감동한 거예요. 이런 나라 사람들이 있어? 야, 한국에 일 더 줘. 너무 심한 노동착취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노동법도 좀 엄격하고 또 이제 문화 자체도 바뀌어서 칼퇴근하는데 당시에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처럼 엄격한 노동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장이 오너가 일을 안 주고 계속 돌리고 시키면 노동 착취가 맞는데 이거는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님처럼 야 나 사무직하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럼 내가 현장 나가서 야간 근무, 주말 근무, 특근할래. 이래서 이제 힘들지만 보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100시간 넘어가면 일 좀 했네 이렇게 동료들 간에 그게 바로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죠. 오로지 그냥 일만 많이 시켜달라. 뭐 위험천만한 환경이나 이제 노동 강도로도 물론 힘들었지만 먹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의 힘은 바로 김치 아닙니까? 그런데 중동에는 김치가 없는 거예요.
중동 현지 음식은 그 당시 한국인이 너무 낯설어서요. 양고기는커녕 밥에 넣는 기름 냄새만으로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은 김치의 짱기라도 느끼고 싶어서요. 소금물에 밥을 이렇게 말아먹는 게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면 택배 박스가 오면 그날 미치는 날이 돼요. 파티하는 날이야. 라면이 귀하니까 뒷거래를 한답니다. 담배 2가지에 라면 1봉지 이렇게 교환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일단 라면은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라면은 주로 이제 주전자에 많이 들어요. 그렇지. 주전자야. 이유가 있나요? 아, 주전자에 라면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먹으려고. 그 라면 맛이라는 것은 그게 동료가 감기 걸리고 입맛 없어가지고 비실비실 하잖아요. 야이다. 다른 게 없어. 야야. 보약이네요, 보약. 진짜. 아니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일하시고 나면 이거 딱 한잔 해야 되잖아요, 원래. 해줘야지. 근데 이슬람은 술이 금지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극복을 하려고 의지의 한국인 기가 막힌 방법을 좀 생각을 해냅니다. 뭐요? 김현우 씨, 이게 뭐냐? 싸대기잖아요. 싸대기. 싸대기 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싸대기주? 속성으로 만든 과일주인데 한 잔만 마셔도 엄청나게 이게 막 코가 삐뚤어질도록 취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슬람은 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만들어서 몰래 마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필은 왜 싸대기 이름이 싸대기예요? 그게 그냥 80도에서 90도입니다. 알코올이지. 공업용 알코올 수준보다 더 높아요. 근로자들 중에서는 그 싸대기만 전문적으로 만든 기술자가 있어. 싸대기스트. 기술자. 그 술 만드는 방식은 이거예요. 드럼통에다가 건포도 한 봉지, 그다음에 이스트브, 설탕 한 부대 그렇게 쟁여 놓으면은 막걸리가 돼 있어요. 색깔이 똑같아요. 막걸리 색깔. 예. 그 막걸리를 쉽게 말하면 열을 올리면은 불 떼면은 나중에 그게 한 방울씩 톡톡 떨어지면 그래요? 한 병에 1.5, 한 병에 그때 돈으로 100달러. 얼마나 비싼 싸대기. 술이네요. 그래서 그걸 좀 즐겨 드시는 분은 녹내장, 백내장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 많이 버셨어요? 가셔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많이 벌었어요. 진짜? 그때 제가 당시 임금 한국하고 한 2배 적게는 많게는 7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시세로 따지면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거죠. 우야. 1,000만 원 넘는 돈을 월급으로 받으니까 그 한 달 월급으로 서울에 뭐 집 한 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부에서 정말 잘한 게 자기가 한 달 일한 월급 보통 현장에서 10% 이상은 거의 안 줬어요. 돈 쓰지 마라 이거죠. 그 고생한 번 돈을 가지고 거의 사실상 쓸 것도 없어. 그냥 다 그 돈 한국으로 다 보내버리겠네. 그렇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금을 장려하기도 했었고 어떤 분들은 다 보내셨대요. 어차피 식사는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뭐 화투놀이 한다고 이제 일부 이제 극소수의 인원들이 빠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자 쪽에서는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제 송금 막 유도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생활 모든 게 다 취급을 해주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이제 담배 정도 뭐 비누 무슨 뭐 약 면도 뭐 그 정도지 뭐 아니 시장 갈 수도 없고 지금 뭐 가까운데 마트가 없어요. 뭐 100km 가가지고 마트까지 100km. 이야.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돈이 쓸 데가 없어요. 번 돈 뭐 쓸 데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벌고 이제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송금액도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한 50%에서 70% 정도 더 이상은 못 보내게 이제 막혀 있었다는. 그게 이제 나중에 그날에서도 쉽게 말하면 노동하고 수입을 창출했는데
왜 돈을 안 쓰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개 같은 거 만들어서 한 사람한테 몰아준 다음에 그렇습니다. 파리나로 로마 가가지고 거기서 송금해라. 그 정도로 했다고 해요. 보통 이제 휴가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래 근무하시는 분은 휴가도 거의 다 안 가요 그냥. 그 왔다 갔다 비행기가 그렇지, 비행기가. 그 동료가 그 찾아가 보니까 적금 들고 예금 들고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했는데 일본은 그냥 손바람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하는 또 가정이 있었어요.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갖다 차마 못 전해요. 아, 이 제비놈들 이거. 근데 중동에 돈이 많아도 얼마나 많았으면 임금의 차이가 7배가 나는 거죠?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난 다음에 중동 산유국들은 말 그대로 그냥 석유 한 방울로 검은 금을 퍼올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1인당 GDP가 $500 수준에서 15,000달러.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이 정도로 커지니까 네네. 미국, 유럽에 투자 들어가고요. 부동산 사기도 하고 자기 개인 비행기에 자기 차를 실어서 이야. 몰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스키 슬로프 짓고 다 만수로 되는 거지 뭐 그냥. 중동 같은 아빠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외제품 많이 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워크맨, 워크맨 그죠. 워크맨.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 제가 뭐 우리 동네 그 오디오 가져와가지고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은 이건 뭐 틀어하면 동네 아가씨들 그냥 우리 골목 지나가면서 난리가 나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음향이 안 나왔어요.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어요?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니 넘어가요? 저는 그때 한 두 가지가 꼭 하고 싶었어요. 이 아라비아 공주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디냐 이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공주를 사막 호흡하러 가서 어디서 봅니까? 그죠? 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있어요? 그 공주님은? 어디? 독일로 향하는 파독 광부들. 막장에 도착을 했을 때 아비규환인 다름한 눈의 노란 천사. 인종적 차별을 당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로해준 사건이 미래적이었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국민들이요 떼창을 시작하는데요. 고향 생각 많이 나잖아요. 애국심도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한 두 가지가 꼭 하고 싶었어요. 이 아라비아 공주를 한번 보고 싶어요. 어디냐 이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공주를 사막 호흡하러 가서 어디서 봅니까? 그죠? 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있어요? 그 공주님은? 백화점. 맞아요. 백화점. 아까 뭐 나오는 저 해설 주별항 있는 데는 뭐 백화점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죠. 저 남부 제타 정도, 사우디. 항구 도시 큰 이런 정도에서는 이제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의 밝은 조명에 이렇게 이제 히잡을 싹 돌리시면은 정말 이뻐요. 굳이 또 뭐 그걸 보시려고 또 정말 이쁘다고 하시잖아요. 언니 일을 안 했네. 하지만 타국에서 제일 힘든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힘든 노동을 견뎌내고 실제로 우울증을 그렇게 앓았다고 합니다. 중동 근로자였던 분의 회고에 따르면요. 밤마다 별을 보면서 가족 생활에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고 할 정도였고요. 그래서 당시 중동 근로자 한 분의 편지를 또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께 드립니다. 누님과 조카들도 별거 없으시고 가게도 잘 되시는지요. 오늘도 섭씨 51도 시원한 냉막걸리 생각 간절합니다. 비행기 뜰 적마다 가고 싶은 내 고향 첫 달 봉급 26만 원 송금했습니다. 형님 다음에 만나 웃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요. 네네.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 또한 항상 순조롭지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중동의 어떤 열악한 우편 시스템 때문에 수개월에 한 번씩 편지가 도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의 부고 소식을 늦게 접할 때는 정말로 안타까운 그 상을 치르더라도 거의 뭐 99%는 올 수가 없었죠.
그나마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편지가 도착해요. 아하. 서울에서 보내면은 한 달 지나서 현장에서 봤는데 어느 날 그 편지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미치는 거야. 불안하고 그냥 잠 못 자는 거죠 그냥. 가족들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그렇죠. 예. 이런 그 노동자들의 마음을 네네. 달래주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서 방법을 하나 광고해냅니다. 저 사진 나오네요. 연예인 위문 공연단. 당시에는 현지에 있는 물건이 이제 조달이 안 되니까 네. 한국에서 물건도 다 갖고 가야 되고 공연을 해야 되는. 더 중요한 문제는 여자 연예인이 갈 수 없어요. 왜? 중동의 어떤 그런 엄격한 종교적 때문에 여성 연예인이 공연을 할 수 없는. 네. 아이고. 그래서 백남봉 씨가 여장을 하고 그렇네. 제일 여성스럽긴 해. 그렇네. 공연이 이제 하나 공연이 끝날 때마다 꼭 부르는 노래가 있으셨대요. 애국가? 고향의 봄. 아유 눈물 빠다지 뭐 그럼. 근데 이제 이 노래를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끝날 때쯤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예. 사실 이제 타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향수병 아닙니까? 아빠가 떠나신지 저 가사 자체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1970년에 80년대 많은 분들의 18번이었던 가수 현숙 씨의 노래 타국에 계신 아빠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중동에 계신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노래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게요? 이런 가족들의 모습이 중동의 아버지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든 이유였던 거였죠.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이런 노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 들었죠. 제일 보고 싶으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저녁에 해가 질 때. 그때는 정말 미치도록 가족들이 보고 싶죠. 힘들고 주로 그 몸을 때리더라도 한국 보면서. 방향을 보면서. 본적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 그 편지 한 장이 가장 큰 위안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그때 당시로 돌아가신다면은 중동으로 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미래를 그때 만들기 위해서 내 청춘을 불살른 곳인데 다시 조국을 위해서 내가 외국에 나서 돈벌이 할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힘들더라고. 알겠습니다. 멋쟁이다. 올라와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의원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동 얘기 우리가 쭉 해봤는데 중동붐 이전에 외화를 벌어들이기 시작한 대한민국 레전드 따로 있습니다. 자, 전설의 인물들 누군지 한번 보시죠. 12월 20일 서부독일 단전지대로 가는 많이 본 그림이에요. 73명의 결단 요원들 같죠? 있었습니다. 뭔가 표정이 다들 비장하신데요? 심한 경쟁을 물리치고 합격한 이들 젊은 광부들은 3년 동안 일하고 돌아올 것이며 젊은 광부들의 앞날에 건강과 축복을 보내는 바입니다. 멋있게. 멋있어요. 아니 이렇게 단체로 멋있게 옷을 빼입은 이 청년들이 다들 어디로 가시는 거죠? 말끔하게 이제 정장을 차려입으신 이 청년들이 바로 독일로 향하는 모습인데 이 파독 광부들 물론 이제 지금 젊은 남성들만 나왔지만 야하게 차려입은 여성분들까지도 독일로 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당시에 왜 이제 그럼 젊은이들이 독일로 가게 되느냐 이 배경을 좀 알아셔야 될 텐데 60년대 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중동 건설 시작할 때보다도 훨씬 안 좋았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죠. 네네네. 당시 이제 전국 취업률이 30%고 그러면 10명 중에 취업한 사람 3명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집권하던 박정희 정부가 야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거냐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먼저 인력 파견을 요청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굳이 왜 독일은 한국의 인력을 받으려고 했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한국의 경제 성장을 한강 이적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원조는 라인강 이적. 독일이 그때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로 이 시기가 되면 경제 성장이 굉장히 급격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일들, 특히 남성들의 직업 같은 경우에는 광부, 여성들의 직업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이런 일들을 독일 분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이제 선진국들이 다 겪죠. 근데 필요한 직업이기는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한국에서 독일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인력을 파견하겠다. 사실 독일에 아무나 갈 수 있었던 건 그랬을 것 아니었습니다. 같아요. 광부를 500명 모집한다는 기사가 이제 대문짝만하게 이제 실리게 되는데요. 무려요 4만 6천여 명이 지원하게 됩니다. 500명. 10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 타지에 나가서 고된 일을 하는 건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중동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요. 파독도 바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집할 때요. 제시된 월급은 600마르크로 당시 한국 봉급 생활자들 월급의 무려 8배나 됐답니다. 와. 많이 줬네, 많이 줬어. 당시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희망 같은 기회로요.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접수처에는 전날 밤부터 밤새 줄을 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8배니까요. 그러니까 3년이라면 와. 호텔 부럽지 않은 시설. 야. 동가 맥주. 방마다 독서실에 오락시설 갖추어. 지하 800m에서 콜라가 수도처럼 나온다. 무슨 지상낙원 같은 느낌이야. 접수처에는 전날 밤부터 밤새 줄을 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접수 종료 후에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면서 노동청 앞에 사람들이 몰리는 게 일수였고요. 그리고 지원자 중에 너무 똑똑하면요. 안 뽑힐까 봐 일부러 학력을 낮추기도 해요. 너무 똑똑하네. 예. 그리고 태권도 전국대회 은메달리스트도 지원하고요. 경찰 출신, 무려 서울대 법대생까지 장관, 보좌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당연히 이제 지원 조건도 만만치 않았겠죠. 당시에 이제 뭐 대기업 입사 수준을 넘는 까다로운 관문들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당시 실제 모집 공고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네네. 자, 응모자 자격을 보시면 연령은 38년에서 52년 사이 출생자니까 20살에서 35살까지인 거고 신장은 160cm 이상, 체중 57kg 이상. 당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160에 57kg 이상 유지를 하는 게 그러니까 당시죠. 이게 이제 1차 서류 접수 통과되더라도 2차 시험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체력 테스트. 아, 체력 테스트. 예.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60kg짜리 쌀가마니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10초 버티기. 그리고 두 번째가 하체 근력 테스트. 앉았다 일어나기 30회. 지구력 테스트. 요거는 계단 오르기인데 5층에서 6층 높이 계단을 연속해서 올라가는 왕복 테스트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헉헉대면 탈락되는 거고. 힘든데. 힘들죠. 이거 힘든데. 광부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있어요. 네. 애국가 외워서 쓰기. 사절까지. 아 외워서 쓰기. 여기서 뭐 아무도 못 가겠네요. 일단 스쿼트에서 저는 체격 조건은 되는데 체력은 안 돼. 체력적으로 되는데. 체력이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어렵게 뽑혔잖아요. 네네. 그렇게 서독에 딱 도착하고 막장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바로 실신합니다. 그래요? 왜요? 파독 광부 가셨던 분이 그날을 이렇게 회고했는데 첫 작업날 한국에서 다리 튼튼하다고 소문났던 친구가 30분 만에 쓰러져 실려 나왔습니다. 이야.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막장은 지옥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지하 800에서 1500m, 섭씨 40도, 아 그죠. 습도 100%. 우와. 그래서 한번 일을 하고 나오면 팬티를 5장을 짜야 될 정도로 굉장히 땀이 쩔어 있었고 장화만 한 일하는 동안 10대 번을 물을 빼야 될 정도로 땀이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냥 아비규환인 노동 현장이었던 거죠. 저도 뭐 프로그램에서 네. 그 춘천의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경험을 해봤거든요. 와, 진짜 힘듭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허리 자체를 일단 못 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사진 보면 이렇게 다 서 있지를 않으세요. 다들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부정. 구부정하게 구부정하게 계세요. 우리 저 광부들이 힘들었던 게 체격 조건 달라요. 독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장비가 이제 독일인의 키와 몸무게에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들기도 힘들고 힘도 딸리고 체격이 작아서 장비 자체가 이제 우리 몸에 맞지 않았다는 거고, 좋은 기계들은 독일인 광부들한테 주고 우리 저 파독 광부들한테는 곡괭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차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광부들이 하나같이 이제 문신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문신이요? 네. 무슨 문신을 했을 것 같아요? 꼭 돌아가자 막 이런 거. 이게 사실은 문신을 직접 한 건 아니고 어렸을 때 공부하다가 연필심이나 샤프심 이렇게 잔물 찔려가지고 여기 자국 남는 경우 있잖아요. 점처럼 이렇게 딱 남아있는. 점처럼. 이분들이 작업하다가 위에서 뭐 석탄가루 떨어지고 이렇게 긁히고 이러면 그 상처에 그냥 그 석탄가루들이 배가지고 그게 그대로 골마버리고 아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아무리 타월로 빡빡 문지르고 닦아도 안 좋아진다. 그냥 안 돼. 석탄가루로 인해서 문신으로 남는. 저는 백진건이라고 합니다. 1971년도에 독일을 갔습니다. 우리 일을 해본 요령이 없으니까는 눈물 날 적도 많고 참 그 말도 제대로 안 통해가지고 서로 그냥 애들하고 정말 다툼도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굴진이라는 거는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화약을 집어넣어서 발파를 해가지고 그게 무너지면은 그 무거운 돌들을 다 치우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발파를 하고 나면은 그 울림으로 인해서 그 돌들이 조금 늦게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거를 예측을 못 하니까는 그 잘못하다 거기서 깔리는 수가 있죠. 아이고야. 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뭐 한 40-50kg 이상 되니까는 그 무거운 돌을 날리고 혼내는 게 그게 엄청 힘들어요. 지금도 이제 어깨가 그 후유증으로 계속 아프고 이제 감각이 잘 없는데, 허리도 엄청 구부려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힘들고, 높은 데서는 그 우리가 키가 낮지가 않으니까 퍼내는 기계 위에 이렇게 송판을 놓고 그 위에 서가지고 그 봉을 잡고 그걸 뚫어야 되는데, 그걸 잡아주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뒤로 떨어져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있고. 탄광 온도가 40도가 넘었습니다. 땀이 뻘뻘 나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오줌이 안 나와요. 전부 땀으로 빠지고. 딱 단둘이 들어가니까 제가 뭐 자재 가지러 갔다 오면은 위에 뭐 돌 내리다가 돌이 주저앉으니까 돌에 주저앉아가지고 3명이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연락할 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가 전화 들어가지고 독일말 아는 게 토트 죽었다. 무섭다는 거는 사실 못 느끼고 그냥 힘들다는 것뿐이 못 느꼈습니다. 그냥 완전히 지쳐가지고. 매일 아침 지하 막장에 내려가기 전 항상 글릭 아우프라는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살아서 보자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사귀환을 바라던 절박한 인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타국으로 나가신 이분들의 고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글릭 아우프라는 말에 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타국에서 이제 파독 광부처럼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또 계시죠. 네네네. 여성분들. 그렇죠. 네, 파독 간호사분들인데 이 60년대 이분들의 희생 또한 우리가 잊으면 안 되거든요. 독일에서 이분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었대요. 코리아 엔젤. 그러니까 백의의 천사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게 왜 그렇게 불렸냐면 독일에서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선호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간호사들이 처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간병인 역할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배변도 치워야 되고 시신도 닦아야 되고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의 어떤 직업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동양의 여성들이 와서 환자들을 너무나 세심하게 케어하니까 환자들, 병원 모두 다 이런 간호사는 처음이다. 뭐 이렇게 저 감탄했다는 거고,
뭐 응급실에 피범벅이 된 환자가 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돌봤고 만약에 피가 부족하면 자신의 피까지 수혈해서 내줬다고 하는 거거든요. 케어하던 환자가 돌아가시면 진심으로 울기까지 했다고 해서 코리아의 엔젤에 관한 얘기들이 독일 방송에 보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면 대우도 좀 잘해주지 않았을까요? 천사라고는 부르지만 네네. 엄청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파독 광부분들 같은 경우에 업무에서 차별이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간호사분들도 업무에 차별이 있습니다. 힘든 일은 한국 간호사한테 이제 시켰었던 거죠. 야간 근무도 일단 한국 분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한 사람당 맡아야 되는 환자 수도 수십 명에 이르기까지 했으니까 업무 강도가 어마어마했었던 거죠. 환자나 병원의 직원들에게 인종적 차별을 당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노란 천사, 다름한 눈의 천사 등으로 동양인의 외모를 낮추어 부르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고생을 하면서 매달 받은 월급에요. 네네. 80~90%를 한국으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성공을 또. 네.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한 이유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이야. 서로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 자랑도 하면서요. 한국에 돈을 보내는 낙으로 살았다는 거죠.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온 파독 간호사 이은란입니다. 1974년도 1월 달에 갔어요. 그 가게 된 동기가 우연인데 결국은 돈 벌러 간 거죠. 근데 7 내지 10배 이상을 받더라고요. 제 생각으로 그때 독일에 가서 빨리 3년간 안 먹고 안 쓰고 무조건 다 모으면 한국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정말 아주 최소한 그 생활비만 빼놓고 다 보냈지, 다. 그래서 그 돈에다가 땅 사고 아버지 집 짓고 그랬어요. 야. 우리 막내 동생이 중1, 중2 막 그럴 때인데 걔하고 이제 편지를 하는데 있잖아. 아유, 옛날 생각나시니까. 있잖아요. 엄마가 이불 속에서 맨날 운대. 그리고 전 몰랐죠. 동생이 얘기를 안 하고 엄마 그랬고, 그러니까 돈 버는 것만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불쌍한가 보죠. 아 참. 예. 네,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힘든 상황, 편견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간 이유가 우리 가족들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생활비로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일단 뭐 병원에서 남은 음식 싸가거나 아니면 물에 밥 말아가지고 또 그거 뭐 그렇게 끼니를 때우셨다라는 증언도 있고요. 원룸에서 4~5명이 함께 이 생활을 하시면서 또 돈을 아꼈다. 그리고 쉬는 날이 오면 또 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가지고 투잡을 병행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 생각하면서 버틴다고 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 외롭고 힘들고. 이경규 씨는 저럴 때 네네.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이야. 사랑하면 풀리지 않나요? 이 파독 근로자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로맨스. 네. 우리 영화 국제시장 봐도 거기 보면 황정민 씨가 파독 광부, 김윤진 씨가 파독 간호사, 두 분이 거기서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커플들이 수백 쌍이 넘게 탄생했다는데, 그런데 이걸 막장 로맨스라고 불렀다는데, 막장 로맨스 그러면 좀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이거. 네네. 네, 왜 막장이라고 붙였는지. 그게 같이 있는 친구 동생이 그쪽에 저 있는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왔어요. 이제 동생이 밥 해갖고 한국 사람 불러가 밥 먹고 다음에 보냈는데 나중에 편지가 왔어요. 그 놀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꼬시가 야, 그 가보자.
그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가보자. 그냥 뭐 남자들 하는 게 보통 그거 아닙니까? 그냥 저기 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 거리가 한 460km 정도 됐습니다. 휴일금 없을 때는 이제 내려가는 거죠. 한국 사람끼리 얘기하면 감정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나는 언제 당신이 좋아하나 하면 우리 스케이트 타러 갔잖아. 근데 나를 손을 탁 잡고 가더라고. 이 남자 손이 되게 따뜻하네. 그래서 좋았어. 아, 애틋해 보이네. 너무 로맨틱하네요. 애틋해, 그래도 진짜. 진짜 이런 힘든 와중에 또 싹튼 사랑이 정말 찐사랑 같은 느낌도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장 로맨스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막장이라는 표현을 주로 안 좋은 표현으로 쓰지만 막장이라는 게 사실 갱도의 가장 끝. 막장. 그래서 그 광부들 입장에서는 그 막장을 굉장히 또 신성한 곳이다. 왜 난전도 지켜야 되는 곳이고 이게 나의 일터이기도 하고.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막장 로맨스에 어떻게 보면 결정판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막장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줘요. 소중한 무언가. 다이아몬드라도 뭐 주는 거야? 뭐. 사실 그 다이아몬드가 좋기는 하지만 이분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했던 거 막장에서 채굴한 석탄 조각. 석탄도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런 석탄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프로포즈로 전해드리고. 근데 이제 실제 파도 커플 사이에서요 유행하던 선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라면. 라면? 바로 김치였습니다. 김치. 네. 아, 김치를 선물로. 네네. 한 파도 광부는요 여자친구 생일에요 돈을 모아서 독일 초콜릿 선물해 줬는데 이 여자친구가 이런 거 말고 김치가 더 좋다. 김치가 더 좋다.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플들은 직접 김치를 담궈서 선물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애틋하게 잘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근데 아름다운 뭐 사랑 이야기 이렇게 딱 느껴지는데 독일 사회에서는 이게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지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이 좀 있다 보니까 화복광부랑 간호사분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하는지 모르고 크는 경우도 있었대요. 아, 그 얘기를 안 해주는구나. 네,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제 밖에서들 볼까봐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까지 있었대요. 그게 뭐 나쁜 일도 아니고. 중고 학교 때 어머니한테 대충 조금씩 돌리긴 했는데 뭐 간호사라고. 근데 자세히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몰랐죠. 한국 와서 제가 여행 프로도 찍었고 뭐 이거저것도 했는데 언젠가 이제 파독 간호사에 대한 아니 그리고 광부들에 대한 촬영이 있었어요. 박물관 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거기 이거 보고 소름 좀 들었죠. 이렇게 고생했는지 상상 못했죠.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처음이었어요. 조금 좀 슬펐죠. 슬프면서도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사실은 어머니는 사실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고생한 거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인 말 하셨어요. 잘 키우라고, 잘 자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젊은 나이에 용기 내서 다른 나라 가고 아무것도 언어 말도 모르시는데 못하시는데 그런 모습도 보다 보니까 좀 자랑스러웠고 멋있다고 생각했죠. 아, 뭐 혹시 또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런 숨기는 마음도 굉장히 애달네요. 네. 또 젊은 청춘 다 바쳐서 일하셨다는 거를 숨겼다는 게 굉장히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이 파독 근로자들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로해준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위로해준 사건? 되게 유명한 영상이거든요. 야.
이 파독 근로자들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로해준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위로해준 사건? 에르하르트 독일 수상과의 회담 등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10일에는 함보렌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태극기의 물결 속에 600명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의 눈물겨운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깊은 감회에 눈시울을 적셨고, 수령말리 2역에서 모국의 대통령을 맞은 우리 광부들은 말없이 조국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영상이거든요. 예, 좀 유명한 영상인데, 그러니까 64년 12월일 거예요. 그러니까 파독 근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이제 독일 방문 길에 저길 들려요.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해서 이 먼 타지까지 나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 생전에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에게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앞서 영상에도 보셨지만 이어가다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울어요. 우리 저 나라 국민들이 이 먼 곳에 나 때문에 왔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거고. 그런데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국민들이요,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떼창을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요, 현장에 있던 광부며 간호사들이며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울고, 또 유경수 여사도 타국에서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 광부들하고 간호사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손을 꼭 잡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되게 좀 특별하고 이례적인 거라고는 합니다. 어쨌든 국가 최고 권력자가 타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 간 거잖아요. 외신에서도 이걸 보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 땅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조국을 사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나라를 위해서만 간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갔었던 이유는 처음에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했었던 본인의 사정,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아무데도 취업할 수 없었던 사정, 또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국가와 조국을 위한 것만으로 포장되기에는 좀 힘든 면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비난할 건 아니거든요.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래도 어떤 국가의 근간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러한 애국심이 함께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분들을 좀 더 재조명하고, 그리고 이들의 어떤 삶을 조금 더 후대에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한국 실정이 경제적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다 놀고 있어요.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광부 생활에서 송금하면 우리는 돈을 못 만지잖아요. 천부은행에서 하니까 다 보냈어, 돈. 전부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갖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형제들 학교 보내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타국에서 젊은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간호사 강부들이 가야만 나라를 좀 잘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때 난 진짜 열심히 사는 거야, 진짜. 그게 애국심인가 봐. 왜 태극기하고 막 이렇게 흔들면 아무것도 아닌데 기낭 우는 거야. 아리랑 애국가 나오면 그냥 울죠. 남자들 울었어요? 남자들 울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표한다. 그 옛날 시절이 맞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 광부로 일하느라고 고생했어요. 고맙소. 고생 많이 했고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